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데이터 센터 화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남 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겠다며 유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가 3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달성하면서 테슬라 등 기술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은 호실적에 가려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조심해야 한다며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다음 달 4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IPO 시장 위축에도 구현모 KT 대표가 연입을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입니다.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쌀값을 방어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른바 가루쌀 육성 계획을 꺼내들자 식품업계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루텐이 없어 밀가루처럼 가공하기 어렵고 1,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도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홍원표 기자와 진단합니다. 홍 기자. 네, 오늘 장은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매도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오전에는 2260선까지 올랐는데 오후 들어서 기관의 매도가 좀 커지면서 지수가 이제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이제 하락한 것이 좀 전반적인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만 이제 순매수를 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했습니다. 예. 기업들 실적이 예상 밖으로 좀 잘 나오면서 기대감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넷플릭스에 이어서 얼마 전에는 지금 ASML이죠. 네덜란드 세계 최대 반도체 네. 노광장비 기업. 이 ASML도 또다시 이제 뜻밖의 실적 호조를 나타내면서 기대감을 키우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경기 침체 불안감도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레고랜드 PF 부실발 좀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다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환율과 유가는 일단 좀 안정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유가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이제 대규모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WTI가 이제 전장보다 한 3달러 가까이 내린 82.82달러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92달러를 넘었는데 한 10달러 정도가 이제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전략 비축유를 최소 1,000만에서 1,500만 배럴 정도를 이제 추가로 방출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비축유 방출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한 6개월간 이제 하루에 100만 배럴씩 비축유를 방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8천만 배럴 해당하는 규모인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이제 1982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 오펙과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의 이제 감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외교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비축유를 방출해서 일단 중간 선거까지 좀 유가 상승을 막으려 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유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환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1,420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여전히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상승세는 좀 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연고점인 1,445원을 찍고 지금 이제 1,420원대에서 좀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요. 예. 지난달 말에 이제 한은이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했고 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조금 이제 환율이 이제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영국의 감세한 철회로 파운드화가 다시 좀 이제 강세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좀 약세로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11월 FOMC까지는 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월 3일에 이제 FOMC가 열리는데 일단 이번 FOMC에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FOMC 결과가 나오고 나면 다시 좀 환율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환율이 한 1,480원까지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금리만 보면 일단 이런 시나리오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 또 등장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재무부에서 또 바이백이라고 하죠. 국채를 정부가 직접 매수를 해서 매입을 해서 그걸로 또
그 국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좀 낮추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조치가 만약에 단행될 경우에는 그 강달러가 상당히 좀 진정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홍 기자가 들고 온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LG 계열사네요. LG전자, LG이노텍. 오늘 모두 다 약세를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오늘 한 2% 정도 이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신용 등급 하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이제 스탠다드앤푸어스에서 LG전자의 등급 전망을 기존 이제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S&P는 이 LG전자의 등급 하향 이유에 대해서 올해 2분기부터 이 전장 부분을 제외한 이제 모든 사업부의 이제 분기 실적이 2분기 연속 이제 감소했다. 그래서 실적 흐름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일단 이 실적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심리 저하를 꼽았습니다. 특히 이 TV 사업부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지난 2분기에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생활가전 사업부도 좀 실적이 지난해보다 안 좋을 거다. 그래서 내년까지 좀 성장세가 둔화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LG 이노텍은 오늘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의 이제 아이폰 이제 14 플러스 생산을 감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애플은 이제 아이폰 부품을 공급하는 이제 중국의 한 업체에 이 부품 생산을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을 조립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부품 생산을 이제 크게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LG 이노텍은 애플의 이제 카메라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살펴볼 일정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내일은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뭐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국내 2차 전지 기업에 투자한 분들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일단 월가에서는 3분기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이 한 34만 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기존 예상치 37만 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좀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가 이제 중국 내 수요가 이제 좀 감소하고 있다. 중국 내 저가 전기차 업체랑 이제 경쟁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9%였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10.0%로 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아쉽게 끝을 맺은 가운데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 실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우 기자와 함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의 1등 공신 하면은 넷플릭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에 걸어서도 한 12% 정도 넘게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앵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투더 정투더님 죄송합니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효과라고 해도 오늘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예. OTT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가입자 수라고 할 수 있는데 넷플릭스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 2개 분기 동안 가입자 수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에 가입자 수가 241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넷플릭스는 이런 호실적에 대해서 우영우를 직접 거론하면서 세계적으로 우영우 시청 시간이 4억 200만 시간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말 뿌듯한 소식입니다. 사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넷플릭스 실적에 대해서 특히나 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잘 나와주다 보니까 뭐 기술주라든지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 소비자가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비용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예. OTT 플랫폼도 그새 생활 필수품이 된 걸까요? 지난 8월 미국의 2,500명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 조사업체인 내셔널 리서치 그룹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경기 침체로 3명 가운데 2명이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취소할 계획을 밝힌 사람은 4명 가운데 1명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지출을 줄이되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취소하는 대신에 외식이나 식료품 소비를 줄이고 의류 구매를 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월트 디즈니의 실적 발표에서도 보시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 OTT가 가입자 수가 1,440만 명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 역시 애플 TV
플러스의 구체적인 가입자 수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월가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젠 정말 필수 소비재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넷플릭스 실적이 업계에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이게 업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의 실적이 괜찮다면 증시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었는데 실제로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날 골드만삭스의 주당 순이익이 8.25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깨면서 이 주가가 2.33% 올랐고 로키드 마틴이나 유나이티드 항공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CNBC는 이에 대해서 어닝 시즌의 견조한 시작은 현재 경제 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나은 상태라는 신호다 이렇게 전했고요. 시티 인덱스 역시도 기업 실적이 무대를 가로채면서 침체 우려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월가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a decline tomorrow. If we do,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severe because of what we've seen in the last couple of days. But if we can get beyond that and get into the fourth quarter, we could, I think, continue the rally. However, the major caveat is that ultimately, because of valuations, because of earnings pressure, because of inflation, because of higher interest rates, we think this will turn into a bear market rally. And we think 네, 역시 뭐 이런 상승세가 나와도 전문가들 시각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의 상승세를 사실상의 약세장 랠리라고 본다는 건데 다른 전문가들 시각도 비슷합니까? 네, 맞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아트캐시 UBS 객장 담당 이사는 13일에 쇼 커버링이 견고한 랠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요. 약세장 랠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제니 몽고메리 스콧 기술 전략가인 댄 완트로브스키 같은 경우는 S&P 500이 연말까지 4,200 이상을 시험할 잠재력이 있지만 또다시 쉽게 3,800에서 4,000 범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본다라고 봤습니다. 약세장 랠리는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약세장 속에서의 일시적인 반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약세장 랠리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앞서도 연말까지는 S&P 500이 4,200 이상을 시험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JP 모간 역시도 주식시장이 연말까지 랠리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JP 모간은 탄력적인 하반기 실적, 또 낮은 주식 포지셔닝 등에 힘입어서 주식이 연말까지 상승할 준비가 됐다라고 밝히면서도 내년에는 예상보다 더 어려운 기업 환경이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년부터의 전망은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바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2023년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신중해야 하고 또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또 성장이 느려지는 환경은 자산 가치 측면에서 보면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올 연말까지는 약세장 랠리 이어진다는 의견이지만 내년부터 경기 침체 본격화되는 만큼 대비는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글로벌 펀드 매니저 3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금을 보유하는 비중이 6.3%로 201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클 산들리 CNBC 주식평론가는 프로들은 방어적으로 웅크리고 있고 또 위험 자산에 투자를 덜하면서 현금을 늘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거시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보수적이고 또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주목할 만한 종목은 재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상승이 확실시되는 실적주 정도일 건데요. 현재 시간으로 19일에는 미국에서 P&G나 IBM 등의 실적이 발표돼 있으니까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카카오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카카오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이번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비상대책위원회, 재난대책소위원회를 맡아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 사태에 카카오 남궁훈 대표가 결국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에 대한 입장도 내놨는데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임 기자, 이 남궁훈 대표가 대표직을 맡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취임했는데 이번에 사퇴하면서 205일 만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네. 남궁 대표는 앞으로 이 재난대책 소위를 맡아서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함께 각자 대표를 맡고 있었던 홍은택 대표가 혼자 카카오를 이끌게 됐는데요. 메타버스 등 남궁훈 대표가 맡았던 또 추진 중이었던 사업은 권미진 수석 부사장이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재발 방지를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이번 데이터 센터가 이중화는 돼 있었다. 남궁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원인이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앞서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네. 복구가 지연된 원인에 대해서 홍은택 대표는 서비스의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중화 조치는 되어 있었지만 개발자들의 작업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이 도구들의 이중화는 판교 데이터 센터의 운영이 안정화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이번과 같이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완전히 멈추더라도 원활하게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4,600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 중 안산의 자체 데이터 센터를 완공하고 시흥에서도 2024년 데이터 센터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데이터 센터는 화재와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유료 서비스가 아니어도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정확한 피해 규모 자체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멜론, 또 음악, 웹툰, 콘텐츠 이용 기간 연장 등 이미 일부 보상을 발표했고요. 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은택 대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선례와 기준이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한 홍 대표는 보상에 대해 SK와 책임 소지를 다투기 전에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피해 신고 채널을 열었는데요. 2주 정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신고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 가입자들도 다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모두에게 보상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겠죠. 어떤 네, 걸 맞습니다. 보상한다는 겁니까? 현재 서비스 장애 기간 동안에 직장인이나 이 소상공인이 이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이런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또 계정이 연동된 서비스들, 카카오톡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연동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영업 등의 차질을 빚었다며 피해 배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결제 실패로 고객이 결제를 취소해서 손해를 봤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이 카카오톡 채널로 주말에 예약을 받는데 예. 주문이나 예약을 받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또 피해가 있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간접 피해까지도 보상을 검토하겠다라는 네. 거고 최근에 이제 자회사를 자꾸 이제 물적 분할 상장을 시켜서 또 그 점도 비판을 받아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먼저 이 홍 대표는 쪼개기란 말 자체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이 의견을 취재진이 물었는데 이 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모빌리티와 페이, 게임즈는 카카오의 주력 회사가 아니었고 서비스를 키워야 할 맹아가 있을 때 밖에 씨를 뿌려서 벤처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시키는 길을 걸어온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규모나 사회적 기대를 봤을 때 그 방식이 계속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홍 대표는 계속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주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남궁훈 대표에게도 주가 15만 원 회복 공약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남궁 대표는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 그룹주가 사실 대부분 반등을 했습니다. 이 사과 사과로 인해서 어쨌거나 어느 정도 이번 사태가 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실적 측면에서 보자면 네. 어쨌거나 데이터 센터를 설비 부분을 또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보상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말이죠. 오늘 보니까 업비트는
카카오 로그인 서비스를 아예 앞으로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던데요.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실적 측면에서는 악재 아닙니까? 네, 홍은택 대표는 일단 보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다만 간접 보상은 기준을 새로 세워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는 예산은 이미 잡혀있던 예산인 만큼 큰 영향은 없고요. 장기적으로도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인 만큼 시장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카카오는 또 이와 관련해서 복구, 재발 방지책, 실행, 보상으로 인한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앞서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상 부분은 그 데이터 센터 운영 주체인 SK C&C 측에다가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서 좀 상세할 수 있는 네.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막상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홍은택 대표는 이 간담회에서 보상 이후에 대해서 SK와 책임 소재를 다투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미 둘 사이에 신경전은 시작됐습니다. 네. 이 전체 서버에 대한 공급 차단과 관련해서 전력 공급 차단 관련해서 현재 SK C&C는 먼저 협의를 구했다고 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먼저 피해 보상을 해준 후에 SK C&C의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피해가 직접적인 것은 물론 간접 피해도 있기 때문에 SK C&C가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게다가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피해를 한 200억 원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SK C&C가 갖고 있는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는 70억 원 수준이라 갈등이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카카오냐 SK C&C냐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두고 지금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다시 또 전면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홍은택 대표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복귀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홍 대표는 김범수 창업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의장의 입장은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범수 의장은 지난 17일에 국회 과방위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또 최태원 SK 회장 등과 함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늘 이 카카오의 발표와는 별개로 정부와 국회는 지금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카카오뿐만 아니라 나머지 플랫폼 사업자들한테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중화라는 거는 이 한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이렇게 저장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입법화 이전에는 행정 권고로 이중화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비슷한 사업자인 네이버와 NHN 등은 다수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백업과 서비스 이중화를 하고 있는 만큼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 화재에도 카카오의 금융계열사 카카오뱅크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데이터 백업 센터를 별도로 구비해뒀기 때문인데 하지만 카카오에 대한 불신은 여지없이 카카오뱅크 이용자들의 이탈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남궁훈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불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지만 카카오뱅크는 간편이체 등 카카오톡 연계 서비스 일부를 제외하면 핵심 서비스가 마비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카카오뱅크는 전산센터가 다른 곳에 있어 화재로 인한 전산상 직접 손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주 데이터 센터는 서울 상암동에 있고 다른 인터넷은행과 마찬가지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데이터가 연동되는 센터도 분당과 부산에 운영 중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카카오뱅크의 금융 시스템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믿고 이용해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카카오뱅크를 탈퇴한다는 인증글을 비롯해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금 메신저만으로도 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처가 솔직히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먹통 사태로 인한 카카오의 평판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의 다른 기능이 문제가 되니까 혹시 내 예금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백업 센터를 가지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면 카카오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카카오뱅크가 불이익을 받는 건 맞지만 최근 블록딜로 인한 주가 폭락 등 쌓여온 불만이 터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제 블록딜 관련돼서 대규모로 물량이 나오면서 피해를 봤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당초 취지는 이제 중금리 대출 시장에 좀 소홀했다 이런 비판도 있고, 억울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김범수 의장을 포함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며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이번 사태로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간편 결제 시스템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 이 카드사들은 다음 주 간편 결제 서비스 오픈페이를 공동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앱에서 여러 회사의 카드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신한과 KB, 롯데와 하나, BC와 농협카드 등 국내 카드사가 참여하는 오픈페이가 다음 주 첫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픈페이는 하나의 카드 앱에서 여러 회사의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오픈뱅킹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그간 신한카드만 이 앱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었는데 KB국민카드나 하나카드 등 다른 회사의 카드도 하나의 앱에 모두 등록해 결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올 상반기 기준 간편결제 시장에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70%. 이미 절반 이상을 빅테크가 차지하고 있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오픈페이를 통해 점유율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카드사들의 과제입니다. 일각에선 플랫폼 이용자 수가 압도적인 빅테크의 점유율 탈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카카오 사태로 빅테크의 불안정한 시스템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카드사들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르니까 자기가 편하게 느끼는 플랫폼을 사용할 거잖아요. 결국에 그런 확장성이 돼야 경쟁이 붙고 더 편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도 갖추게 되고. 오픈페이를 시작으로 사실상 카드사 간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하나의 카드 앱에서 여러 회사의 카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일사전속주의 규제로 타 카드사가 제휴 모집인이 될 수 없었는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카드 추천 서비스를 허용해줬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사태로 탈카카오족이 늘고 있는 시점에 혜성처럼 등장하게 된 오픈페이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밀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농식품부가 가루쌀 산업 육성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원재료가 부담에다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마른 수건을 짜야 한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와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일단 쌀값 논쟁이 좀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오늘 오전 국회 농해수위는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필요 이상으로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서 가격 폭락을 막겠다는 개정안입니다. 최근 쌀값은 진정세에 접어들긴 했지만 지난해나 평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습니다. 여당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반발했지만 표결을 막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남는 쌀을 계속해서 사주다 보면 넘치는 생산량을 줄이긴커녕 막대한 세금만 쏟아부을 거란 예상이죠. 농식품부가 법 개정 대신 가루쌀을 키우자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 가루쌀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한자로 분질미인데 가루 분자를 씁니다. 예. 분질밀로도 불리는 가루쌀은 밀과 비슷하게 개발된 품종입니다. 보통 쌀로 면이나 떡을 만들려면 미리 물에 불렸다가 빻는 습식 재분을 해야 하는데 분질미는 이 과정이 필요 없다고 하죠. 덕분에 쌀 가공품을 만들 때 비용과 시간을 아끼게 되는데 입자가 작은 분질미의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가루쌀로 밀 대체 나연 배경인데요. 첫째 이유로는 대표적인 쌀 가공품인 떡이나 주류 등으로는 줄어드는 쌀 소비를 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밀의 해외 의존도가 99%에 달해서 식량 자주권에도 보탬이 되는 점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뭐 전부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농식품부 장관이 뭐 가루쌀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애정을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분질미는 정황근 장관이 농촌진흥청장 자리에 있을 때 개발된 품종으로 전해집니다.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TF를 만드는가 하면 지난 6월에는 직접 발표회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내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 가루쌀로 만든 제품을 가져와서 홍보에 나설 계획으로 또 전해집니다. 농식품부는 5년 뒤인 2027년까지 분질미 20만 톤 생산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밀가루 자급률을 현재 0.8%에서 7.9%까지 올릴 계획인데요. 예. 상품화를 위해서 식품업계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배경이나 취지 모두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실현 가능성 테스트를 위해서 앞서 지난 5월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에 시험용 분질미를 줬다고 합니다. 네. 기존의 쌀가루, 밀가루 재분업체인 CJ 제일제당이나 농심미분, 오리온 농협과 같은 6개 기업 등인데요. 눈여겨볼 성과는 아직인 것으로 업계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 농식품부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예. 지난 4일이었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풀어 오르는 정도와 식감이 다르고 만두피로 만들기도 어렵다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에 정 장관은 시험 물량이 다소 부족했다면서 올해 수확할 100톤을 제분업체, 자공업체와 함께 레시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지만 사실 앞서서 식품업계에서는 뭐 마른 수건을 짤 정도다 이렇게 좀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품업계 입장은 좀 어떤가요? 예, 당장 쌀을 면이나 빵으로 만들겠다는 시도 자체에 회의적입니다. 예. 밀가루 가공식품의 핵심 성분인 글루텐이 쌀에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농식품부 역시 빵, 면 등 일부 식품은 밀가루 대체를 위해 글루텐 대체 첨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식품업계 전반에서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밀 대신 쌀을 쓰는 제품들의 경제성이나 상품성, 현실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시도가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쌀로 만들 수 있는 품목을 다양화하는 쉬운 길을 놔두고 정부 핵심 과제인 식량 주권 확보에 끼워 맞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부품사의 전동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5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만큼 업계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부품사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동화 전환이 빨라지고 있지만 부품사 자체적으로 사업 전환을 하기엔 자금력과 인력 모두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업계에 대한 상생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는 협력사 납품대금 인상에 올해 3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협력사의 경영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로 4천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내연기관 부품사의 전동화 전환을 위해선 총 1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친환경차 부품 개발 등에 쓰이는 사업다각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저렴한 금리로 경영자금을 빌려주고 2, 3차 협력사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하는 1차 협력사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1차 협력사는 물론 직접 거래가 없는 5천 곳 이상의 2, 3차 협력사에도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미래차 사업에 투자하는 부품사에 대한 이자 지원 대출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대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양성과 미래차 정비교육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의 공동투자 R&D 기금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정부가 원하청 업체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달 상생협의체를 가동합니다. 상생협약을 맺으면 각종 지원 혜택을 준다는 게 핵심인데 노동계는 저임금과 강한 노동 강도를 해소할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원청이 하청에, 하청이 또 제2하청에 일감을 나눠주고 인력을 공급받는 방식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청 근로자는 원청 근로자보다 더 많이 일하고도 임금은 훨씬 적게 받아야 했고 조선업 불황이 닥치자 숙련공들이 떠나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세계 1위 조선업의 재도약을 위해 이중적인 임금 구조 개선과 인력 확충에 나섭니다. 최근 글로벌 선박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조선업계도 수주 확대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는 만큼 지금이 이중구조 해결의 적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최근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 산업의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청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개선은 일방적인 재정 투입이나 규제 개선만으론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약으로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장려금과 수당 등을 지원해 원청의 이익이 자연스럽게 하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것이 정부의 보관입니다.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 방안을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선업 이중구조의 또 다른 원인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특별 연장근로 기한을 180일로 한시적으로 늘려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고 외국인 인력도 우선 배정합니다. 여기에 신규 인력 유입 체계 일환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채용사다리 제도를 복원하고 협력사에 취업하는 신입 직원들에겐 취업 정착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민간 자율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지난 30년간 해결되지 않는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내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 노조는 논평을 내고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은 이유는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때문이라며 노동 강도와 공정 단축 강요, 다단계 하도급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해선 하청 근로자들의 참여로 노사 간 대화의 물꼬를 터 실천 협약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민정입니다. LG화학이 나스닥 상장 바이오 벤처 아베오를 8천억 원에 인수한 것을 놓고 증권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베오의 FDA 허가 경험을 앞세워 LG화학의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입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LG화학이 전격적으로 인수한 아베오는 미국 항암제 개발 바이오 벤처입니다. 항암 시장에 특화된 역량을 확보한 기업으로 꼽히며 지난 2010년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특히 신장암 치료제인 포티부다가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허가를 받으며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포티부다 외에 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 물질만 3개. 아베오는 이 같은 경쟁력을 앞세워 올해 매출은 1,500억 원, 5년 뒤엔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베오 인수로 LG화학은 항암 파이프라인 강화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LG화학의 바이오 사업 40여 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정표라는 설명입니다. 증권가 역시 LG화학의 이번 인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당뇨, 백신, 의료기기에 이어 항암제 제품군까지 더해진 가운데 아베오의 FDA 허가 경험을 앞세워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항암제 추가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좀 더 다양해지는 측면에서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미 시판 중인 의약품을 사오는 거다 보니까 임상시험의 리스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더 매출단에서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내 기업 최초로 FDA 승인 신약 보유기업 인수에 나선 LG화학. 아베오의 역량을 내재화해 오는 2027년 생명과학 부문 매출 2조 원을 달성해 글로벌 혁신제약사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이 다소 공격적인 것 같다. 한국을 찾은 미국 ETF 운용사 대표가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의 성장세가 매섭다는 건데 특히 시장에 불황이 올 때 ETF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ETF의 순자산 총액은 76조 원. 20년 만에 종목 수는 626개로 순자산 총액은 200배,
종목 수는 150배가 늘었습니다. 미국 ETF 운용사 대표의 눈에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으로까지 느껴집니다. Korean ETF investor is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with risk, maybe a little bit more aggressive. We see their embrace of inverse and leveraged ETFs or 2x and 3x ETFs at a greater rate than we see US investors interested in that. 또 14년 만에 하락장이 온 만큼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투자 대상은 전체 수익률을 조절하는 데 활용하라는 조언입니다. 20년간 무섭게 성장하며 전 세계 ETF 시장의 70%를 차지 중인 미국 ETF 시장. 마군 CEO는 미국에서 유행한 ETF 테마가 불과 한 달 만에 한국에서도 나온다며 한국 ETF 시장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불황이 ETF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주장입니다. Whenever there's a market decline, ETFs end up coming back with a big bounce in market share because when investors stop considering what their legacy assets and where they are, but they take a fresh look and say, if I was starting all over again, where would I want to put my assets? The ETF value proposition of cost and tax efficiency, as well as the flexibility and transparency, wins out. 나아가 ETF가 기존 뮤추얼 펀드를 밀어내면서 펀드 시장 지형도가 바뀔 거라고 분석합니다. The mutual fund market is being kept alive in terms of AUM because they have a near exclusive hold on retirement assets. And that is going to, at some point, not be exclusive. And that will be a major driver for ETF market share and a detractor of mutual fund market share. 앰플리파이는 운용자산 5조 2천억 원, 미국 ETF 업계 30위권의 독립 ETF 운용사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지난 4월 이 회사의 지분 20%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ETF 사업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앞서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글로벌엑스 등 해외 ETF 운용사를 인수하며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앞으로 앰플리파이와 함께 다양한 글로벌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KT의 손자 회사인 밀리에서제가 코스닥 상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증시 한파 속인데 IPO 성공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먼저 밀리에서제 어떤 회사입니까? 네, 밀리에서제는 기본적으로 전자책 플랫폼입니다. 최근 2017년 국내 최초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보유하고 있는 도서 IP를 활용해서 오디오북, 오디오 드라마까지 서비스하는 종합 독서 플랫폼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 달 구독료 9,900원을 내면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등 밀리의 서재가 가진 컨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 희망 공모가는 21,500원에서 25,000원이고 청약 일정은 11월 10일에서 11일입니다. 11월 중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시장이 좀 얼어붙다 보니까 공모가 산정부터 이런 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공모 일정을 좀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잖아요. 공모가 산정에 대해서는 좀 평가들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공모가 산정을 위해 비교 기업군으로 삼은 대부분 기업들이 웹툰 회사들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와 DNC 미디어, 미스터 블루 등인데요. CG를 보시면 공모가액 산정 방식은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PER을 사용했습니다. 이들 PER을 평균으로 한 27.98배를 희망 공모가액 산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가치의 PER을 곱한 건데요. 하지만 키다리 스튜디오와 DNC 미디어의 경우 실적 대비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공모가가 다소 비싸게 산정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을 의식해서인지 밀리의 서재는 최근 증권 신고서를 한 차례 연기하고 산업성 성장성과 이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이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알린 건데 4일에서 5일 열리는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 가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때 1차적으로 기업 가치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일정이 잡혔으니까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시장이 워낙 한파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상장을 미루고 있는 반면에 밀리의 서재는 오히려 강행을 한단 말이죠.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추가 성장을 위해서
당장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예. 이 밀리의 서재는 기존 도서 IP를 기반으로 한 이 오디오 드라마, 챗봇 등 2차 콘텐츠 생산과 신규 도서 콘텐츠 확보를 위해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체 자금 조달 규모는 430억 원에서 500억 원 수준입니다. 밀리 서재는 공모자금 중 300억 원을 사업 다각화에 활용하고 2차 콘텐츠 유통에 2024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밀리 서재는 전자책 플랫폼이 보유한 도서 콘텐츠가 12만 개에 달하는데 바로 뒤를 쫓는 경쟁사와 비교를 해도 1.5배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쐐기를 받기 위해선 도서 IP에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기존 IP를 오디오 드라마 등 새로운 콘텐츠로 활용해서 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뭐 밀리의 서재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비전들도 그렇지만 사실 밀리의 서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KT의 또 계열사라는 겁니다. 이게 뭐 이런 쪽에서도 KT와 좀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KT는 밀리의 서재를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이 자금으로 도서 IP를 확대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음악 플랫폼 지니뮤직과 또 콘텐츠 제작 플랫폼 스튜디오 지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즉 하나의 IP를 도서, 음악,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하겠다는 건데요. 최근 선보인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라는 오디오 드라마가 대표적입니다. 위 오디오 드라마는 밀리 서재가 보유한 도서 IP 기반으로 KT와 지니뮤직 AI 기술을 융합한 콘텐츠입니다. 지니뮤직의 AI 작곡 기술로 오디오 드라마 OST를 제공하고 KT는 인물 감정 더빙이 가능한 보이스 스튜디오를 지원했습니다. KT 측은 밀리의 서재가 가진 도서 IP가 오디오 드라마뿐 아니라 영상 콘텐츠로도 확장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튜디오 지니에서 제작한 흥행 영화 또 드라마가 밀리의 서재 오디오 드라마 또 전자책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죠. 하나의 콘텐츠가 도서 오디오 영상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KT가 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것들 중에 한 파트를 맡게 되면서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KT 같은 경우는 현재 또 CEO 교체 시기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이번 IPO 추진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아무래도 이 현 구현모 대표 임기가 내년 3월까지고 예. 또 밀리 서재 상장이 다음 달인 11월이죠. 통상 KT는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이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CEO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 주총 전까지 차기 CEO 후보를 결정합니다. 구 대표는 앞서 신사업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경영 능력은 한 차례 증명을 했는데 이 연임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더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IPO 성공이겠죠. 앞서 주총에서 구 대표는 밀리의 서재와 K뱅크 IPO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K뱅크의 경우 조단위 공모로 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덩치가 작은 밀리의 서재를 먼저 상장하기로 선택했다는 게 내부 분위기입니다. 밀리 서재 상장은 2기 구현모 체제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가장 먼저 5일입니다. 일단 밀리의 서재 공모가 산정부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같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탁하는 외부 파운드리 업체를 늘린다는 기사입니다. 유럽의 신규 파운드리 라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찾는다고 합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칩이 부족해 납품을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또 시스템 LSI 부문장 직속 조직에서 일할 경력직을 채용 중으로 특히 시스템 LSI 사업부는 외부 파운드리 다변화 전략 담당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받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후보군으로는 대만 파워칩과 VIS 등이 꼽힌다고 합니다. 또 파운드리가 고객과의 접점이 중요한 만큼 유럽의 공장을 설립해 적극적인 현지화에 나서는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SK온의 프리-IPO에서 1조 원 조달을 맡은 한투PE 컨소시엄이 일정 금액을 한국투자증권의 리테일 채널을 통해 개인들로부터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한투PE 컨소시엄에는 MG새마을금고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새마을금고 측이 SK온 측 보장 조건에 난색을 보이며 이탈하면서
출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 창구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한다는 건데 주요 PEF와 기관들이 수년째 고심해온 위험 자산을 개인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까지 SK온의 영업 손실은 6천억 원에 달해 수년 내 배당 수익을 얻기 어렵고 부채 규모도 연내 10조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